자, 웹 크롤링 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웹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HTML 태그, CSS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코드죠. 이 언어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HTML은 웹 페이지, 웹 문서에 어떤 것들을 표시할 건지 구성 요소, 태그를 이용해서 뭘 보여줄 건지를 표시해 주고요. CSS를 이용해서는 그 페이지가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지 레이아웃, 디자인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줘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 요소들이 사용자와 인터랙션, 소통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했을 때 어떤 걸 또 보여주게 할 건지, 키보드로 뭘 입력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동작시키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웹 브라우저가 처리를 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HTML을 보고 그 HTML 요소들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 그렇게 표시할 때 CSS에 설정되어 있는 그 속성들을 이용해서 어떤 HTML 요소는 어떤 크기로, 어떤 색깔로, 어떤 위치에 이런 것들을 결정 지어 주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요소가 사용자가 뭘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동적으로 뭔가를 동작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흔히 개발에선 프론트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야만 크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크롤링 안에는 스크래핑이라는 게 있죠. 스크래핑은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스크랩 하는 거죠, 스크랩. 그러려면 HTML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는 어떤 디자인 속성을 갖고 있는지, 선택자라고 하는 거 있죠? H1 태그에는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라. 헤더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들한테는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라. 로그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한테는 어떤 디자인을 적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CSS를 공부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선택자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자는 CSS도 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HTML 요소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건 개발자고 크롤링을 할 때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어디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접근하려면 어떤 식으로 선택자를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태그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크롤링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크롤링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으로만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 언어로도 할 수 있고 C++로도 할 수 있고 자바로도 할 수 있고 뭘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롤링 할 때 사용할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웹 크롤링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주소만 딱 입력해서 엔터 땅 치면 그 사이트에서 긁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웹페이지들을 다 긁어와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지 도구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로봇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모든 웹사이트 뭐 반드시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웹사이트에 가면 로봇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이거는 어떤 사이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하면 응답 주고 요청하면 응답 주고 요청하면 응답 주고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크롤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사이트에 크롤링을 하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진행하세요.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그걸 좀 지켜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크롤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웹사이트에 뭔가 브라우저로 요청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버의 자원은 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다 크롤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막 다 수집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따라주세요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google.com 보통 도메인의 최상위 위치에 robots.txt라는 파일을 위치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엔터 요청해 볼게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게 하나 나오죠? 요게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 사이트에 크롤링을 하려면 요걸 좀 준수해 달라.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속성들은 뭐 대충 봐도 보여요. 유저 에이전트 모든 것들을 허용하겠다 라는 얘기고, 뭐 disallow 슬래시 서치 허용, 서치의 about, 서치의 state 뭐 이런 것들은 허용하겠다, 이런 건 허용하지 않겠다, 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둔 겁니다. 자, 이건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요청하면 안 돌아가게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요청해도 돼요.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정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요청 가능, 불가능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여기 URL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디스얼로우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요청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둔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롤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수하자 이런 거죠. 다른 데도 가볼까요? 다음.net 여긴 단순하게 써있네요. 자, 또 다른 데 한번 가볼까? 네이버.com 네이버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놨을까? 자, 네이버는 페이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네요. 뭐 딱히 뭐 안 써있네.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가는 데가, 자, 인벤에 가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robots.txt 여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 파일의 정책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크롤링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정책에 맞춰서 수행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데이터 접근 관련 정책, 요게 이제 그 정책인데 이걸 무시하고 크롤링 했을 때 법적으로 안 좋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버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버 입장이에요. 서버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책을 명시해 놨죠. 지금 로봇 파일로. 이런 거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되고 이런 거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써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책이 있는 상태인데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일반적인 요청, 응답, 그냥 사이트 이용 이럴 수도 있고, 보통은 다 그렇겠죠. 보통 그냥 단순하게 클릭해서 요청하고 응답 받고, 그 다음 뭐 정보 좀 보다가 다른 거 클릭하고 뭐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 받고, 일반적인 상황일 때에는 서버 측에서 이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가 그냥 정상적으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요청 들어오고 응답받고 요청 들어오고 응답받고. 근데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데 이게 뭔가 티키타카가 되는 게 아니라 요청이 막 1초에 뭐 수십 번이 막 갑자기 들어와요. 서버 쪽으로.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파이썬 가지고 코드를 짰는데 기본 라이브러리 URL 오픈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트에 요청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요청을 후원문으로 반복을 해서 막 수십 번, 수백 번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요청, 요렇게 간주가 되면 통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IP 주소죠. IP 주소. 여러분의 PC가 이 서버로 1초에 수십 번, 막 수백 번을 날려요. 요청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청과 다음 요청 사이에 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강사잖아요. 저는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서버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클라이언트잖아요.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라고 서버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질문에 답변을 받고 질문하고 질문에 답변을 받고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질문과 질문 사이에는 어느 정도 텀이 항상 있을 겁니다. 질문이 막 연속으로 막 연타로 막 들어오진 않겠죠. 그럼 잠시 줄을 서시오 하고 순서대로 처리를 하겠지.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질문을 연타로 해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 나가! 너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내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하고 브라우저 열어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코딩하고 요청해서 응답받고 이런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 서버는 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겠죠. 웬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런 웹서버가 또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이 웹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 환경은요. 이걸 또 확대해서 보면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고 거기 앞에 방화벽 장비도 있고 그 안에 스위치도 있고 거기에 서버가 한 대, 두 대, 뭐 세 대, 여러 대 이중화돼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애들인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방화벽 또는 뭐 L4 스위치 뭐 이런 애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무분별하게 요청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미 한번 걸러내요. 네트워크상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요청은 편지고 그 편지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세팅이 돼 있을 텐데 그게 IP 주소라는 걸로 세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개인을 특정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어떤 편지는 정상적인 편지, 어떤 편지는 비정상적인 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요청이 들어오는 패턴을 보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 측에서 차단을 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크롤링 공부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던 사이트가 크롤링이 안 돼요. 크롤링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요청하는데도 접속이 안 돼요. 그건 이미 서버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크롤링을 너무 일반적인 사용자 패턴과 다르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미친 듯이 계속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P를 밴할 수도 있습니다. 차단. 그래서 이런 크롤링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로보츠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 사이트를 크롤링 하겠다면 이 정책을 준수해라. 안 그러면 너에게 법적이든 아니면 동작, 통신에 관련돼서의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켜주는 게 좋겠죠.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요청하도록 코딩을 하지 마시고 좀 텀을 두고 요청할 수 있게 서버가 서비스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생기지 않게끔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걸 권장해요. 좀 다르게 얘기해서 이 크롤링을 여러분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반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요청을 서버에게 보내는 것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도스 공격, Denial of Service 약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 많이 일어났었죠.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우리가 불을 켜야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의 웹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접속을 합니다.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북한이 미확인 물체를 남한쪽 상공으로 방향이 잡힌 상태로 뭐가 날아갔대요. 그래서 아침에 막 경보 울리고 난리 났죠.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전쟁인가? 그러면서 네이버에 접속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접속을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접속할 수 없다고 나왔죠. 그 시점에. 왜? 서버에 급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가 미처 다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갖고 미쳐버린 겁니다.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 거였죠. 본의 아니게 서비스 거부 공격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도스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자면 계속 강사,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한테 요청을 한 번 하고 좀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질문을 너무 텀도 안 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강의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안 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공격이 도스 공격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야 이래도 공격 못합니다. 뭐 대단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 한 명이 강사님, 네? 강사님, 네? 강사님, 네? 강사님, 네? 이것만 해도 돼. 자, 그럼 볼까요? 강사님, 네? 다음 거 볼까요? 강사님, 네? 계속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못하겠죠. 근데 이거를 한 명이 아니라 강의장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갑자기 다 같이 계속 여기저기서 강사님 이런 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이상한 거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이 디도스 공격의 공격자가 되는 컴퓨터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좀비 PC라고 흔히 얘기하죠. 여러분이 웹사이트 이용하다가 뭘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컴퓨터에서 실행됐을 때 예약 작업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어딘가로 뭔가를 하게끔 이런 PC들을 무수히 많이 감염을 시켜놓고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이 되면 일제히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오겠죠. 만약에 한 곳에서만 요청이 계속 미친 듯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한 명만 제거하면 돼요. 근데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수십, 수백, 수만 대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야 하겠죠. 그런 게 분산 서비스 공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크롤링을 잘못하시면 이런 도스 공격에 간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서버가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이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해요. 네이버가 뭘로 먹고 살죠? 광고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여러 회사들이 네이버에다가 우리 회사 광고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 광고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해갖고 계약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용자가 설정하는 시간 동안 뭐 스폰서 링크, 파워 링크 뭐 이런 것처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7시부터 뭐 10시까지 반드시 우리가 상단에 노출되게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요 시간대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환불이든 아니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주든 뭔가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인데 물론 네이버가 그렇게 죽을 일은 없겠지만 네이버에다가 크롤링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네이버 서버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광고로서 받아야 될 그 이용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 녀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보상 내용들이 있겠죠. 피해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못했으니 이 손해에 대해서 너에게 청구한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롤링은 재미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때 중요한 게 로봇 파일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션, 쿠키. 세션과 쿠키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했을 때 서버가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응답해주면 브라우저가 기억을 하고 있는 값, 이런 것들이 쿠키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한 쿠키는 서버에 요청할 때마다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션은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했을 때 브라우저 입장에서 지금 이 요청이 누가 보낸 건지 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브라우저가 어떤 값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 세션에다 값을 담아두도록 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 중요한 정보들은 클라이언트한테 직접적으로 주면 안 되니까 세션에 담아두고 브라우저가 서버를 이용하는 동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브라우저가 서버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 로그아웃, 세션을 끊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그냥 닫아버리면 사실 브라우저가 닫았을 때 나 너랑 통신 그만할 거야. 그래 알았어. 나도 너랑 통신 그만할게. 그래 안녕. 하고 끊는 네트워크의 4-way 핸드쉐이크라는 작업이 있어요. 브라우저를 닫으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이 세션을 이 브라우저는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구나 해서 삭제를 시키는 이 세션과 쿠키의 동작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을 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개념도 있죠. 중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만약에 크롤링 해와야 된다면 인증 정보가 전송되고 인증 개념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세션과 쿠키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크롤링을 했을 때 서버로부터 얻어온 데이터들을 그냥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림이면 이미지로 그냥 저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장하는 규칙들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나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해 놓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봤을 때
HTML 문서일 수도 있고 XML 문서일 수도 있고 JSON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또는 CSV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있죠.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데이터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CSS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응답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사이트 분석하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다. 뭐 당연하겠죠. 자, 마지막 좀 꼽아본 거니까 자, 동적인 웹페이지를 처리한다. 여기서 동적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공부할 때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것들 있죠. 흔히 자바, 파이썬, C# 등등등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프로그래밍 되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값 가져오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데 처리를 담당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누가 요청했는지 언제 요청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요청이라도 처리 결과물이 다르게 응답되는 이런 걸 동적 서비스라고 하죠. 반면에 요청하는 파일이 HTML 파일이거나 단순하게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 등등 그냥 요청했을 때 돌아가는 응답이 항상 고정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던 동적이 이 말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동적과 크롤링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적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동적인 서비스라고 얘기한 것과 동적인 웹페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동적이 웹 개발할 때의 동적과는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 동적이 뭐냐?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내용을 처리하면서 동작하는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브라우저가 처리를 해요. 그럼 얘가 동작을 하면 사용자가 이 보여지는 화면을 조작할 때 서버와 관계없이 이 브라우저 내에서 여기 보이는 요소들을 조작할 때 그 움직임, 그 동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A 태그로 만들어진 링크를 클릭하는 것, 주소창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 요 두 가지 등등 폼 태그가 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하고 서밋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요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입력해서 요청하거나 폼에 입력해서 서밋하거나 이런 요청은 전부 다 동기식으로 동작을 해요. 동기식. 동기식이라는 건 티키타카라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클라이언트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 중 사용자한테 아무런 화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위에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있죠. 로딩 중 이런 거. 그래서 서버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줄 건데 응답을 받으면 화면 전체가 새로 고쳐지면서 응답 내용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를 또 클릭했을 때 요청이 가겠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청의 응답이 돌아오면 그 응답 가지고 다시 화면이 갱신되고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되는 형태로 통신하는 개념을 동기식 통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여지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이 관련된 요청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서 이걸 처리하는데 만약에 30분이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30분 동안 동기 통신 요청일 때는 아무 일도 못해요. 브라우저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반면에 비동기식 통신으로 요청한 이 상황에서 30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면 얘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30분 후에 이 녀석의 응답이 돌아온다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내용 중에는 응답이 돌아오면 화면에 보이는 어떤 특정 부분을 그 응답으로 그려주어라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 갱신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서버에서 응답이 오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요청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와야만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오면 많은 겁니다. 여기다 그림 안 그리면 되지. 기존 그림 보이면 되는 거니까. 요런 게 이제 아약스, 에이젝스라고 부르는 그 기술이에요. 이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했을 때 돌아온 응답 내용이요. 단순히 HTML로 만들어진 틀, 뼈대만 만들어 놓은 응답일 수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뼈대가 다 만들어지면 이 AJAX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가 AJAX를 통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추가 요청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처리가 된 결과가 돌아오면 돌아온 결과물에서 값들을 이 구조, 이 만들어진 구조의 특정 위치에다가 표시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요청할 때 내용을 크롤링할 때 사용하게 되면 이 요청을 그럼 응답으로 돌아오는 건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요청했더니 데이터가 보이던데 왜 파이썬에서 크롤링 했을 때 그 사이트 요청했더니 응답으로 돌아오는 게 뼈대밖에 없냐. 왜냐면 페이지가 다 로딩되고 나서 추가로 AJAX를 동작시켜서 데이터만 얻어오게 되는 거예요. 화면의 모양만 잡아놓고 다 로딩되면 AJAX가 동작해서 추가 요청을 통해 받아온 응답을 비어있는 부분에 그려주게끔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지만 크롤링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략 이해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바스크립트 또는 AJAX 이런 것들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거라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제 한번 봅시다. 제가 장고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제입니다. 로또 번호를 요청하는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로또 번호 예상 번호가 로또 당첨 예상 번호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청은 로또 1이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요청이 되면 서버에서는 예상 번호를 찾아서 응답을 주고 있어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이 숫자들을 뽑아내고 싶다. 요런 가정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럼 얘는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일단 사이트를 분석하셔야 돼요. 로또 1이라고 요청했을 때, 자, 요청 헤더에는 로또 1이라고 요청했다. get 요청이고 서버에선 성공 응답이 돌아왔어요. 서버가 여기구나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응답 헤더를 보면 돌아온 응답 데이터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된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이걸 눌러보는 거죠. 리스폰스를 눌러보면 자, HTML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상 번호가 35, 1, 27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내가 서버에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서는 이 부분만 처리된 결과물로 값을 바꿔서 응답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새로 고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페이지 내용 뭐 소스 보기를 하시던 요소, 엘리먼트를 클릭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을 구경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요청할 때마다 값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걸 크롤링 한다면 정확히 이제 스크래핑 한다면 그러니까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URL 라이브러리의 리퀘스트 모듈에 있는 URL 오픈 함수 요걸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 요청 요걸로 요청하면 뭐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생긴 게 돌아오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URL 준비해서 URL 오픈을 이용해 갖고 요게 동작하면 서버에 요청한 겁니다. 요청해서 응답이 받아지면 그 응답된 객체 내용을 가지고 read 함수를 불렀을 때 응답받은 body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읽어드린 내용은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인코딩 방식을 설정해서 디코드 원복시켜주고 그걸 갖다 출력해 봤더니 이런 문자열이 돌아왔죠. 여기 li42, li36, li35 이렇게 숫자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돌아왔으면 스크랩한 거죠. 이미 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파이썬 코드로 가져왔는데 보기 불편하니까 정규 표현식 활용해서 li 태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만 좀 뽑아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파이썬 모듈 중에 정규식 모듈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다 찾아줘. 요 패턴에 매칭되는 거. 그래서 매칭된 결과 확인하니까 이런 번호가 나온 거죠.
리스트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꺼내 쓰시면 되겠죠? 매취에 0번을 어디다 쓰고 36을 어디다 쓰고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출력해 본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에 한 거죠. URL 준비하고 데이터 요청해서 URL 요청해서 결과에서 read 읽어드리고 디코딩해서 확인. 이런 것들은 제가 체인 방식으로 요 호출하고 결과 가지고 리드하고 결과 가지고 디코드하고 이랬잖아요. 이거 한 단계씩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리스폰스가 왔겠죠? 리스폰스 타입이 뭔지 확인해 보고 그 리스폰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오고 데이터가 무슨 타입인지 확인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공부해 보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보면 URL 오픈했을 때 URL 오픈이 동작하고 나면 서버에 요청해서 결과 응답 받아오는 거라 그랬죠? 받아온 결과물은 HTTP 클라이언트 HTTP 리스폰스 요 장고의 표준 웹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중에 리스폰스 객체로 생성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출력했더니 그냥 그 객체에 대한 참조 요것만 출력이 됐죠. 그리고 리스폰스에서 read를 하면 응답으로 들어온 바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는 바이트 형태다, 바이트 데이터다 라고 타입이 나왔고 그 바이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출력시켜 봤더니 HTML 태그 형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 계행 문자라든지 한글류들이 전부 인코딩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인코딩 된 걸 다시 원래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코드한 거예요. 디코드한 데이터를 출력하니까 이렇게 마무리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호출할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한 거죠. URL 오픈해서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read 호출하고 read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디코드 해달라라고 호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요청해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번호만 뽑아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아주 규칙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호출을 하면 서버에서 뭔가 이상한 요청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엇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서버에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의미는 없겠죠. 근데 실제 운영 중인 서버에 요청하실 때는 고려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로또 1번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했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건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 스크래핑 문제 페이지 두 번째 요청을 하면요. 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가 앞에서는 UL 태그를 이용해서 리스트로 나왔고 여기선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나왔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화면에 표시하는 것만 바꾼 것 뿐이에요. 자, 번호 잘 나왔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번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요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 태그가 하나 보이고 그 테이블 태그에 값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야 간단한데?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작업을 하시겠죠. 로또 2로 요청을 해서 가져온 결과물을 read하고 디코딩해서 확인해 보자 해서 얘를 딱 확인해 봤더니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온 결과 데이터를 보면 번호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번호가 있었는데 내가 페이지 분석했을 때 테이블 태그의 T 헤드에는 번호 1, 2, 3, 4, 5, 6이 있고 그 다음 T바디의 TR 부분에는 번호가 들어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번호가 왜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롤링 하기 위해서 어디 웹사이트에서 스크랩 하실 때 보통 이 페이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 탭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구조가 보이니까. 내가 이 번호를 뽑으려고 접근한다면 바디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T 바디가 있고 그 T 바디 안에 TR이 있고 TR 안에 TD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나중에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태그로 접근을 할 건데 바디 아래에 테이블이 있고 T 바디가 있고 TR이 있고 TD가 있는데 TD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또는 TR의 자식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구조를 파악해서
오케이, 다 파악했어 하고 확인 한번 해본 거죠. 여기서 정규식까지 집어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뭐지? 번호가 있어야 될 곳에 번호가 없어요. 근데 번호는 나와. 요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확인해 볼 건 이런 거죠. 아니, 난 분명히 로또 2라고 요청했는데 대체 응답이 뭐라고 온 거야?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죠. 이미 여기서 응답이라는 게 표현됐으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2개가 있네? 로또 2라고 요청했을 때 응답 내용을 보니까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웃긴 건 실제 화면에 그려진 건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있냐면 아마도 AJAX 비동기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비동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 windows.onload 페이지가 로딩이 완료되면, 즉 브라우저 화면에 그려질 것들이 전부 다 메모리상에 올라오면 그걸 브라우저가 그릴 건데, 그리기 직전에 함수를 동작시킨다. onload가 되면 이 함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등록해 둔 겁니다. 예약해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fetc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 있네요. 그 시점이 됐을 때 뭘 호출하냐면 로또 API라고 하는 URL로 요청하게 해놨대요. 그래서 이 요청을 해서 서버가 응답을 돌려줬을 때 그 응답 데이터가 잘 돌아오면 응답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다 데이터의 넘버스라는 이름, 그걸로 넘버스에 담고 그 넘버스를 이 문서에 셀렉터를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한다. 샵 로또 테이블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 아래에 tbody라는 태그가 있을 텐데, 그 태그를 선택해서 이걸로 참조하고 그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 HTML 형식의 태그들이 있다면 싸그리 지워버리고 새로운 요소 tr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라. tr 태그 하나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태그 하나가 한 행을 나타내는 거니까 거기에 td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셀이라 하고, 이렇게 td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앞에서 뽑아온 번호, 이 번호를 이용해서 번호 하나씩 만들어서 요걸 여기다 로우에 append child 자식으로 추가해줘라. 그러면 지금 넘버스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생긴 td가 tr에 6번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추가된 tr, 얘를 어디다? 테이블의 body, 아까 여기서 선택했던 tbody,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tbody가 원래 없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fetch가 동작을 해서 이 코드가 동작되면 이 부분에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끼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 빠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페이지가 화면에 먼저 그려지고, 그래서 예상번호 2에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해갖고 새로 요청을 해서 돌아온 응답 데이터 번호들을 tr 하나 만들고 그 tr에 td에다가 값 하나씩 꽂아서 만든 녀석을 이 테이블 태그에 여기다 꽂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했을 때 로또2 요청에 응답이 이렇게 돌아왔고, 이걸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그려줄 때 기본 틀만 그려주고 나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추가 요청을 해서 돌아온 응답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로또 API라는 요청을 누가 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로또 API 요청했죠. 205K 응답 왔고, 자 여기 보면 응답된 데이터 형식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이슨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응답 데이터가 제이슨 타입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번호들을 앞에서 봤던 이 자바스크립트의 뒷코드들, 응답 데이터는 제이슨 타입이니까 제이슨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 있는 데이터만 꺼내서 넘버스라고 하는 애를 꺼낸 거죠. 그래서 그 번호의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td 만들어내 가지고 tr에다가 계속 붙여넣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tr을 tbody에 끼워 넣는 작업까지 하니까 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번호를 추출해 내려면, 스크래핑 하려면 로또2라는 요청에 대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새로 고침했을 때 저 아랫부분만 수정이 되고 있어요. 나머진 그대로 있고요. 이 요청이 아니라 로또 API라는 요청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셔야겠죠. 이걸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그냥 로또2로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분명히 TD 안에 들어있는 번호들이니까 다시 한번 작업을 해봤더니 역시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로또 1을 요청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는 스크래핑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냈고, 왜 그런지 분석했더니 보니까 보통은 한 페이지 요청을 해서 응답 받아온 걸로 끝나는데 얜 뒤에 두 개 뭐가 또 추가가 됐구나. 유형이 fetch라고 하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 요청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요청했고 어떻게 응답이 돌아왔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면 로또2가 아니라 로또 API로 요청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단순 문자열이죠. 이게 제이슨인지 알아먹는 건 프로그램에서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문자열이에요, 제이슨은. 그래서 이걸로는 내가 번호만 뽑아내기가 불편하겠죠, 문자열로는. 그래서 파이썬에 제이슨 모듈이 있습니다. 이 제이슨 모듈을 이용해서 로딩한다는 걸 불러오기. 앞에서 가져온 이 문자열 데이터를 제이슨의 로즈에다가 집어넣으면 제이슨 형태로 얘를 파싱해 줍니다. 제이슨 형식을 잘 읽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타입 확인해 보면 딕셔너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딕셔너리처럼 넘버스라는 이름으로 꺼내 보면 이렇게 목록만 잘 나오겠죠. 그럼 이제 번호 하나하나 꺼내서 쓰시면 되겠죠? 뒤에 건 리스트니까. 자, 이런 개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소스라서 AJAX 요청을 했을 때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비동기 통신은. 조금 수정해서 개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웹사이트 이용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이 부분에 로또 번호가 들어간다고 했던 이 부분을 제가 임의로 값을 넣어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0이 들어가 있는 걸로 임의로 값을 넣어두고요. 잘 보시면 0이었는데 숫자가 바뀌고 있죠, 지금. 맞아요? 요청했을 때 응답은 0으로 왔는데 그게 찰나에 바뀌고 있어요. 응답이 0으로 왔는데 그게 숫자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비동기 통신은 백그라운드에서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타임 모듈을 임포트하고 슬립해서 5초간 지연시킵니다. 5초 동안 지연이 될 건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딱 해요. 그러면 로또 API 요청했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화면 전체가 새로 고침이 된 게 아니죠. 여기만 부분적으로 바뀌었죠.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내가 여기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요것만 바뀌었죠, 지금. AJAX가 동작돼서 비동기 통신으로 AJAX 동작이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별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요청의 응답이 돌아왔을 때 적절하게 처리가 돼서 이 보여지는 화면의 특정 부분만 수정을 합니다. 한 번만 더. T바디 부분이에요. 새로 고침했을 때 T바디 부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만 다시 수정이 됐죠. 실제로 이런 화면들 보신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롤링 하실 때 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크롤링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비동기 통신이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정 값들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사이트 잘 분석을 하셔서 어떤 요청에 그런 데이터가 돌아오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요청을 이용해서 스크래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JAX 비동기 통신에 대한 개념까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웹 크롤링 시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뽑아 본 거고, 이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